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 투자의 지평에서 보면 야, 장 너무 좋다. 그냥 앉아서 돈이 벌린다. 지금만 같아라. 이런 때, 그런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이 또 이제 부자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투자의 변곡점에서 투자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오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깊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늘 문 대표님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유동성으로 이제 읽어내면서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유동성과 함께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대표님 오늘 네. 사실은 되게 지금 장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굳이 안 좋은 거 안 좋다라는 것보다 뭔가 좀 전략적인 네. 그런 걸 좀 찾아주시는 시간이 되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어쨌든 주가는 경기에 반응을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 네.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가랑 경기는 아무래도 개와 주인의 관계니까 네.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기업 선행하죠. 실적이라든지 네. 경기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와 그런 밀접 관계가 소위 말해서 이 목줄의 그런 길이가 예전에 좀 길어진 타이트했으면 네. 좀 많이 길어졌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줄의 어떤 그런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그 금융시장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 그게 더 그 자율성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걸 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020년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을 때 저희가 이제 경제가 락다운 되면서 안 돌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디커플이 되게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계속 왜 유동성을 봐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풀려나간 유동성 대부분의 역할이 경기에 따라서 풀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죠. 또 유동성이 많이 푸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배드 이즈 굿이라는 시대도 많고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주가라든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강한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기만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분석의 중요도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최근에 보면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아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올랐잖아요. 그죠? 네. 힘의 근간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본시장에서는 유동성의 힘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변동성을 줬다는 핵심 포인트를 다시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 앞부분을 좀 후루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또 문 대표님이 여기서 단어를 쓰고 나면 시장에서 그런 게 회자되는데 금리의 스티프닝이라는 단어를 시장에서 씁니다. 단어 자체는 이제 어려운 건데요. 금리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스티프는 이제 영어 단어로 가파르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이쪽 왼쪽이 단기고 오른쪽이 이제 장기면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데 이 이유는 뭐냐면 기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장기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경기랑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없이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 당연히 자충우들이 많을 거고 헤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도 없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최대한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매핑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시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것만 알아도 저는 이제 상당히 그렇죠. 예. 리스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용기 내서 수익을 좀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자 태도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판단도 경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리스크가 좀 많아. 지금은 리스크보다는 투자 수익을 좋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계절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도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확인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네. 주가는 항상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가는 고점을 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전미협회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경기가 나빴어 이렇게 하면 네. 이미 주가는 다 지나갔죠. 예. 빠져서 저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해치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혼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스티프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단기가 역전됐을 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저는 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거는 시기상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속도가 예를 들어서 몇 킬로야. 그럼 계기판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금리를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역전돼 있는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은 역전돼 있는 금리가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곧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틀 전에 보면 2년물하고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장중이지만 해소됐는데 그랬었죠. 그러면 예. 통상 과거의 통계를 보면 9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요. 좀 더 가시권에 두서 4개월, 5개월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을 보면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됐던 게 해소가 되는 국면이 있으면 네. 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금리는 그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은 뭐냐면 미 연준입니다. 미 연준은 아무래도 엄청난 그 데이터가 있고 많은 이제 경제학 박사들이 있으면서 경제를 이제 좋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들의 어떤 판단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금리의 그런 그 트레이스를 보면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저희가 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말은 저희 도움이 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이 정도 시점이면 이제 겨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티프닝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장단기가 역전됐던 게 해소가 되게 되면 단기는 떨어지게 되고 네. 장기가 올라오면서 이런 스티프닝이 나오면 경기 침체가 나오는. 그래서 스티프닝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 있어서 금리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는데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들어도 잘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채권 시장. 그래서 이제 문 대표님 오셔서 얘기 들을 때도 긴가민가하며 듣는 거고 금리 스티프닝이라는 단어도 어렵잖아요. 한번 여기서 이제 스타디를 하다 보면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또 베어 스티프닝이 있고 불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데 불이라고 하고 채권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각자 좀 스타디를 하고 나중에 오실 때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 대표님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실 오늘도 포커스는 좀 유동성 흐름에 맞추자고 얘기를 좀 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9월을 상당히 긴장하면서 9월 첫 주를 지나고 있는데 9월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면 줄기 때문에 줍니까?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매핑을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6월 중순 나왔을 때는 좀 뜨거운 여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시가 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사실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7월 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 한 9월 말까지 늦으면 10월 초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뭐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는 1차 조정기, 그다음 8월에는 제가 대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2차 조정기가 좀 시작될 수 있다. 그것도 뭐냐면 7월에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공교롭게 그때부터 주가가 확 빠져갖고 저희가 뭐 화들짝 놀랐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발생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20년이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동시에 뭐가 발생됐냐면 재무부의 재정 지출이 막대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얼마나 심했었냐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이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해서 한 28%, 30%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했고요. 실제로 2023년, 2024년에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한 7%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얼마나 많은 수준이냐면 그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가 재정 지출했던 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8% 수준이거든요. 네. 실제로 2023년하고 2024년을 돌이켜보면 경기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최근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의 주축은 재무부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재무부가 전면에 나섰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유동성 흐름을 볼 때 이런 그 재무부의 측면을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랑 지금의 또 금융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다르게 되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연준 자산이 2008년도에 연준 자산이 8,500억이고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150억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연준 자산이 8조에 지급 준비금이 3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면 연준 자산의 지급 준비금 차지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연준이 M1을 바로 공급하면서 그게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결정적인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정 시간에 제가 시중의 유동성은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대차 대출을 보면서 이제 지준금을 이제 보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좀 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연준의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은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연준의 지급 준비율은 지금 현재 유동성 환경에서는 2,000억에서 2,500억이 줄어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줄어드냐면 지금 현재 QT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일전에 지금 QT가 테이퍼링 되면서 축소가 돼서 600억에서 250억으로 줄어들었지만은 그 양적 긴축을 통해서 국채가 250억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MBS는 350억 정도가 축소가 되는데 MBS는 만기가 길지 않습니까? 30년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QT는 패시브 QT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건데 통상 평균을 잡아보니까 월 기준에 15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거든요. 그럼 250억과 150억 해서 월 기준에 400억이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면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유동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급 준비금 수준이 3조 2,800억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확인했고요. 근데 작년 초에 SBB 사태가 터졌을 때가 지급 준비금이 3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만 유동성이 줄어들어도 사실은 이전에 이제 뱅커런 사태가 벌어졌던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태가 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관련해가지고 금리가 인하가 지금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때까지는 미국 경제는 바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시차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차에 있는 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동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집니다. 네. 그 표를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왜 유동성이 떨어져? 아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데 국채는 250억 계속 그 월 기준으로 줄어드는데 MBS가 아까 350억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기가 길기 때문에 MBS 모기지니까 만기가 길죠. 예. 근데 이제 이 MBS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렸던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자산을 모아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좀 비싸게 한 7에서 8%의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대출했던 사람은 이제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25bp가 아니고 뭐 50bp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전에 썼던 MBS 모기지보다 싼 모기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걸 갚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차환을 하려고. 그럼 상환을 조기 상환을 해서 생길 수 있는 MBS의 그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QT로 진행되고 있는 MBS의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그 봄에 SBB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 연준이
은행의 긴급 구제 자금을 이제 지원했었는데 그게 네. 지금 현재 BTFP, 잔고가 1,1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2025년 3월이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매달 이제 만기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일전의 상황에서는 550억인데 또 역시 비싼 상태에서 은행이 대출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낮은 금리로 또 은행이 조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BTFP도 1,100억의 잔고가 조기 상환이 금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빨리 떨어지면 더 빨리 이제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전에 2,000억에서 2,500억 감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2,500억, 3,500억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급 준비금이 떨어져서 불안하면 또 이제 연준이 뭐 QT를 중단한다든가 뭐 유동성 정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나올 때까지는 유동성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표 잠깐만 질문 좀 하고 갈게요. 네. 아까 9월부터 12월까지의 유동성 환경 전망 하신 거 표 보시면요. 그 계정마다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는 중요하지만 각각이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이거를 쫙 계산해서 설명을 어쨌든 밑에 보면 2,000억에서 2,500억 원이 아니라 억 달러입니다. 그죠? 예, 예. 2,000억이 2,500억 달러가량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저게 이제 9월만 얘기하는 겁니까? 12월까지 12월까지요. 예. 그랬을 때 저종주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캐파나 시중의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메가톤급인지 아니면 뭐 있을 수 있는 감소인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은 이게 미분값이잖아요. 그전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재무발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 설명하면 여갈피랑 단기국채 하는 것들 하면서 최근에 왜 8월 달에 왜 유동성이 늘었냐, 9월 달에 왜 줄어드느냐 설명이 되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 제가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너는 경기 침체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로 보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죠. 그리고 금리를 떨었을 때 미국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그 증가할 수 있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장기를 조달하기 때문에 물론 한국처럼 바로 변동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데서는 금리 인하는 바로 효과가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존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런 재무부 중심 그다음에 연준이 했던 제약적인 상태가 어떻게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자산시장 좋지 않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 유동성 줄어들면 알아서 정책 당국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불행하게 9월 달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재무부 옐런의 누님께서 잘 해오셨는데 9월 한 달은 옐런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누님이 아니고 할머니 보시더라도 쓸 카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옐런 장관께서는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상당히 팍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는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얼마의 폭이냐가 중요한 건데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면서 옛날처럼 1% 제로금리 못 간다. 한 3% 정도 대 금리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도식화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현상에 의해서 유동성이 더 줄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재무부 상관없이 보면 그런 말이에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항상 보면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이후로 하락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사야 될 자금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팔아야 될 자금이 많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도박판 가더라도 내 판돈이 많으면 좀 조그만 확률이라도 베팅을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베팅 못 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장기임을 통해 조달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단기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의 이 금리의 채권 구조에서는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번 이제 펼쳐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방송 보시는 분이 중요한 거고, 이전에도 이제 이런 위기의 어떤 유동성의 변동성의 흐름들로 인해서 저희 방송 초기에 오셨을 때 주가가 굉장히 빠질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 작가님이 써준 표현으로 닥터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문 대표님한테 혼났습니다. 닥터둠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을 읽어내면서 가이드를 주는 매핑을 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닥터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렵다 다 팔아라. 이건 우리가 이제 매핑이 아닌 거고 그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과 유동성의 흐름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올해 연말까지는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7월, 8월에 S&P 주가가 뭐 7% 빠졌지만은 또 8월 달에 빠른 3주 만에 바로 회복했고, 그러니까 9월에도 많이 하락할 수 있을 텐데, 또 저는 또 10월은 또 이제 옐런 장관께서 또 꼼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11월이 대선이니까. 그래서 또 유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장은 또 좋게 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에서 10월 장이 왜 좋게 보는 걸 말씀 안 드리고, 네. 제가 나왔으니까 유동성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작년부터 이제 그 미국의 분기 보고서 QRA를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일전에 7월 자금 30일 조달 날 계획서 분기마다 나오는 7월 30일 QR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6월 말 대비해서 TJ 잔고가 7,500에서 8,50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저 말은 뭐냐면 재무부가 재무부 잔고에 1,000억을 더 쌓는 거니까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3분기에 단기 국채가 1,810억이고 장기 국채가 5,590억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기 국채는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장기 국채를 조달하는 거는 시중 유동성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좀 기니까 일단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5월 달 대비했을 때 금액이 2,900억에서 1,810억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나왔을 때는 7월 30일 날 재무부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 단기 국채 순발행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축소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동성이 축소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미국 만기별 국채 순발행 현황이라는 그 도표를 보시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8월 29일 기준까지 제가 뽑아왔는데 9월 30일까지 단기 국채 발행이 1,810억이 순발행이 돼야 되는데 8월 29일 현재 시점에 보면 3,560억으로 단기 국채 순발행이 엄청 초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8월 달에는 왜 주식이 강하게 또 반등을 했냐면 단기 국채 순발행이 시장에서 공개됐던 것보다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7월 30일 날 우리 QRA에서 단기 국채가 1,810억이고 장기 국채가 5,590억인데 910억의 QT를 빼면 실제적으로 9월 달에만 진행돼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단기 그 국채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갑니다. 마이너스 1,800억 정도가 돼야 되고 장기 국채는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 국채의 순발행이 증가하고 단기 채권 순발행이 축소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월별 유동성 상황을 봤을 때는 제일 최악 상황이고요. 저런 상황은 올해 그 증분했던 거에서 오히려 되돌림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거의 제약 수준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저는 유동성 상황이 거의 최악 상황으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9월 달은 9월 16일 날 법인세 납부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 납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가에는 유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의 그 명절이 큰 명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강야로 나오는 그 시점을 이제 출애굽할 기념해서 때. 하는데 그때쯤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휴가를 내는데 예. 실제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해계 연도가 12월 말이 아니고 9월 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많은 이제 금융기관, 특히 헤지펀드들이 결산을 하고 그동안 돈 벌었던 거에 대해서 성과 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펀드 북 클로징을 9월 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의 계절성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불행한 게 뭐냐면 전체 유동성 환경은 매년 다를 수가 있는데 올해 특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계절성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전 4개월 주가가 안 좋으면 힘들지 않냐 하면 옐런 장관께서 유동성 하면서 좀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쓸 카드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판되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유동성이 빠진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정리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QRA 재무부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하신 걸 제가 딱 집어 드릴게요. 보면,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3분기 있죠. 3분기 단기 국채 보면 2,900억이잖아요. 0 하나 더 붙여야 되거든요. 계획이고, 밑에 보면 7월에는 3분기, 단기 국채 181, 18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810억인데 이걸 이미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땡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초 시간이 있는데요. 9월에 조정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아직 지진을 본판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8월에 저희가 예진이 좀 강했으면 9월도 저는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지금 9월 초지 않습니까? 9월 초의 시점에서는 리스크를 저는 좀 관리해라. 하지만 9월 말이 되면서는 공포감이 쌓이지 말고 그때는 가격적으로 유리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좀 다시 10월에 유동성이 나빠지지 않은 주가가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용기를 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장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